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천범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우울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바로 이제 임금체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,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, 이제 뭐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이제 받고, 사실 이제 뭐 벌지 않으면 일하러 가는 의미가 또 없죠. 사실 뭐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급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. 자, 일은 하는데 돈을 안 준다. 그러면 사실 좀 힘들어요. 그쵸?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사실 안 되겠지만 이제 얼마든지 이러한 임금을 이제 좀 제때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이제 또 내가 못 받았던 거 다시 또 좀 받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은 그런 일을 이제 좀 당했을 때 좀 당황하거나 또 우왕좌왕하지 않고 슬기롭게 좀 잘 지혜롭게 좀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임금체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임금이 체불됐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좀 생각할 수 있겠어요. 뭐 한 달치가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. 한 달 내 못 받았다. 또는 원래는 뭐 5일날 받아야 되는데 뭐 7일날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좀 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한 두 달치의 급여, 그러니까 내가 재직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달치의 급여, 그리고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돼야 돼요.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퇴직금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. 자, 대부분의 기업들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다음 달 뭐 5일이라든지 뭐 10일이라든지 뭐 12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진 날 급여가 나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한 달치 일한 거를 그 달 말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좀 이렇게 넘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죠. 이렇게 한 달의 어떤 급여,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 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상반, 그러니까 1주, 2주, 3주, 4주가 있으면 1, 2주 안에 다 들어와요. 그래서 이제 14일 이내에 돈이 들어와야 임금 체불이 아닌 거고 14일이 넘어갔다. 그럼 임금 체불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그 시점에 해당했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. 뭐 진정을 넣는다, 뭐 고소를 한다, 신고를 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이제 민원 또는 뭐 진정, 고소 이제 제한할 수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해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자세하게 그 일들을 이제 좀 나열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는 뭐 증명 서류, 뭐 증빙할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. 그러면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근로감독관이 이제 부릅니다. 뭐 직원 그리고 사장 불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이 맞느냐, 거의 뭐 삼자 대면 하다시피 해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줘요. 그래서 얘가 뭐 200만 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 200만 원 못 받은 게 맞냐? 뭐 사장 입장에서 200만 원 아니고 뭐 한 150인 걸로 알고 있다.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조사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임금 체불에 대한 확정을 해주는 거죠. 서류가 하나 나와요.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쌍방 간의 의견이 조율이 돼서 뭐 얼마 이거에 대한 임금 체불 확인원이 나옵니다. 자, 임금 체불에 대한 어떤 그 법의 뭐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가벼운 벌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임금 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확인원 하나로 나한테 돈을 줘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. 왜 그러냐면 임금 체불 확인원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 임금이 이만큼 네가 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.
자,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죠. 그러면은 그걸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소송을 진행을 해야 돼요. 당연히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 언제까지 뭐 돈을 줘. 얼른 임금 밀린 임금을 이제 지불해.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예, 알겠습니다. 얼른 제가 지급할게요 하고 이제 돌아가요. 그러고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. 이러면은 뭐 천년 백년 천년 만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제 또 내가 못 받은 거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원으로 갑니다. 근데 법원으로 가서 이제 소송을 하려면 뭐 변호사도 있어야 돼, 뭐도 있어야 돼.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러잖아요.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. 거기로 이 임금체불 확인원을 가지고 갑니다.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 임금체불 확인원을 가지고 대신 소송을 진행을 해줘요.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. 소송은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줘요. 그런데 이 판결문도 당연히 이거는 임금 뭐 체불된 거니까 뭐 갑이 뭐 을에게 빨리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. 그리고 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가압류해야 할 대상, 집기류, 뭐 부동산, 뭐 자동차,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가져가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야 돼. 아, 저 사장이 뭐 어느 은행에 좀 돈을 숨겨놓은 것 같아. 그걸 알고 있어 내가. 그러면은 그 은행에 그 사람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그 은행을 몰라. 그러면은 그걸 못한다는 얘기지. 예, 그리고 이 사람이 몰래 뭐 자동차가 저기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 사람 차인 것 같아. 그럼 그 차를 번호를 알고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또 못해요. 예,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. 그래서 임금체불이 좀 발생할 것 같고 한다.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은 잘 봐야 됩니다. 그 대표이사 어디에 돈이 있는지, 뭐 어떤 은행을 뭐 주 거래하는지, 그리고 뭐 재산은 어디에 뭐 있는지, 법인의 어떤 그 법인회사면은 법인의 어떤 뭐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고 나서 그 증빙 서류들을 내가 가져가야 돼요. 누가 대신 가서 조사해가지고 막 뉴스에서 보듯이 이렇게 막 다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런 게 만약 있다, 내가 알고 있었다 한다고 하면은 그 판결문과 이런 재산들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제 뭐 빨간색 딱지가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집기류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자동차에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합니다, 이게.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주차장을 딱 주차장에다 넣어놔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주차장에 매일매일 그 주차료가 발생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차가 빨리 경매에 넘어가서 팔리면 상관없는데 그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팔리게 되면은 그 주차요금을 내가 가압류한 사람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좀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사실 이 정도까지가 되면은 뭐 안 가립니다. 뭐 이거 저거 다 그냥 가압류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. 자, 그런데 이게 회사가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잘 운영이 잘 되는데 설마 이렇게 월급을 안 주는, 그러면 정말 악덕 업주지, 그쵸? 근데 거의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이 이제 체불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진행하는 중이나 뭐 이렇게 가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다거나 접어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.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? 체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나라에서 임금을 뭐 전부는 아니지, 뭐 금액이 크면 전부는 안 되고 금액이 뭐 조금이면은 뭐 되겠지만 대신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라는 그 법인을 상대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이제 뭐 말 그대로 폐업 준비 중이다. 또는 뭐 부도가 났다.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서류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, 사실. 뭐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노무사를 많이 찾아가요. 그래서 노무사를 또 찾게 되면은 또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.
자, 뭐 어찌든 간에 최저임금을 신청하면 나는 돈을 이제 받는 거니까 상관없는데, 이게 가압류하고 뭐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굉장히, 제가 지금 간단하게 뭐 임금 체불 확인원 받고, 이제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확인원 받고,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, 판결문을 가지고, 그다음에 뭐 가압류하고 경매에 넘기고, 경매에서 팔려가지고 유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경매에서 팔려가지고 그 돈을 내가 받고,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지칩니다. 이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.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모든 뭐 제도나 공단이나 노동부나 이런 것들이 평일날 다 가야 돼요. 우리가 평일날 가려면은, 내가 만약에 여기서 월급 2달치 못 받아가지고 막 부랴부랴 다른 데 이직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요. 나 가야 돼. 이러면은 평일날 가기가 굉장히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기간은 긴데, 이 과정을 진행하는 기간은 긴데, 나는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취직할 수는 없으니까 취직을 했는데, 취직하고 나니까 날 부르는 거야. 이러면 이제 평일날 이제 뭐 가기가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대리인이 있으면 좀 편해요. 뭐 이제 대신에 이제 서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 대신에 임금체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다 할 겁니다. 뭐 대리인이 있으면 편하고, 만약에 뭐 돈이 많다 그러면 그냥 개인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하면은 수월하겠죠.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변호사 선임해서 이걸 할 에,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그죠? 자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, 이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가 문제가 돼요. 이 법인이 재산이 없으니까 임금이 안 나왔겠지. 법인 회사잖아요. 말 그대로 개인 회사가 아니라 법인의 회사예요.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지. 그래서 이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인에 대한 뭐 가압류나 판결이 다 이렇게 나와요. 이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급여를 줘라. 대표이사 네가 주는, 네 개인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의 재산으로 급여를 줘라, 이렇게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내가 있었던 곳이 개인의 어떤 그 밑에서 일했던 게 아니라 회사 밑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나는 법인의 소속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이 사장은 돈이 많아도 법인에는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. 참 신기해, 우리나라는.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. 자,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, 이 법인 회사지만 거의 개인의 소유처럼 이 회사를 운영을 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서 이제 재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법인의 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으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요. 자, 임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뭐 이렇게 다 막 부도가 나오고 팔리고 막 오면 세금도 못 내, 뭐 밀린 뭐 계약금도 못 받아, 막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임금이 제일 처음이에요. 제일 우선순위란 말이지. 그래서 직원의 임금을 빼고 남은 돈을 그걸 정산하게 돼 있어요. 다른 어떤 기자재나 뭐 계약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. 그런데 이게 법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개인의 어떤 그 재산을 압류를 신청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면은 순위에서 밀립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푼도 못 받았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좀 한계가 있고요.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이게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, 7년 했나? 모르겠어.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는.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, 뭐 이 세상이 좁은데 언젠가 또 만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좀 오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. 좋은 제도와 어떤 그 법의 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, 뭐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피해를 받는, 오히려 더 역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게 아니고, 정말 작은 회사에서 환경적 업체가 또
작은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소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이런 분들은 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, 또 임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이 제도를 이용을 이제 뭐 이렇게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. 또 너무 어려워서 또 그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는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, 뭐 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이런 방법도 알아야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세상 사회생활을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환경의 어떤 취업과 진로 진학 뭐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 영상을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